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목요일 홍순택의 증권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다소 여러분 힘들어하는, 그리고 저도 뭐 당연히 보유하고 있으니까 힘든 카나리아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정되어 있지 않은 공개 방송인데 제가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오늘 공개 방송을 좀 하겠다고 그래서 좀 급하게 만들어진 그런 방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단타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단타는 하지 않을 거고요. 오늘 그냥 아침에 카나리아 바이오 이야기만 조금 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해외에서 조금 요새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조금씩.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목요일 홍순택의 증권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다소 여러분 힘들어하는, 그리고 저도 뭐 당연히 보유하고 있으니까 힘든 카나리아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정되어 있지 않은 공개 방송인데 제가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오늘 공개 방송을 좀 하겠다고 그래서 좀 급하게 만들어진 그런 방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단타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단타는 하지 않을 거고요. 오늘 그냥 아침에 카나리아 바이오 이야기만 조금 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해외에서 조금 요새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조금씩 들리죠. 그 중동 쪽이 조금 다소 불안불안하니까 안정을 추구하는 자금들, 그리고 수익이 나는 자금들은 매도를 하는 게 또 현재의 실정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주가 하락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공매도가 금지돼서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매도가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다행이죠. 뭐 공매도까지 됐으면 이제 하방으로 밀고 나가서 밑에서 또 다시 잡으려고 더 강하게 밀고 나갔을 텐데, 비교적 그래도 조금 편안한 느낌이 조금 그래도 다소 한쪽에서는 있다라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가 됐어요? 50만 주 정도? 50만 주 정도 거래가 됐네.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임상 이상 뭐 어떻게 치료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하는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요것 때문에 이제 무진행 생존기간 PFS가 29.6개월이 나와서 약 30개월 정도가 나와서 흥분했던 거고, 난소암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난치성 암이 아니라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갖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이 무진행 생존기간입니다. 그냥 화학항암제만 쓰는 그런 치료 1차 표준 치료제가 12.2개월 무진행 생존기간, 말 그대로 암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멈춰 있거나 줄어드는 이 무진행 생존기간이 12.2개월이다. 자, 요것 때문에 우리도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다른 항암제에 비해서 뭐 압도적인 수치가 나왔죠. 임상 이상에서. 다른 항암제들이 대부분 뭐 요 정도. 무진행 생존기간이 뭐 5개월, 4개월, 2.8개월, 뭐 키트루다 같은 경우도 1.6개월 정도밖에는 안 되고, 아바스틴 6.2개월, 0.2개월, 뭐 0.33개월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30개월 정도, 이 정도 숫자는 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모두가 흥분했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그런 임상이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어떻게 임상을 하냐면, 여기 이제 환자를 모집하면 이제 이게 치료하는 방식인데, 임상 이상에서 했던 방식인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노란 게 화학항암제, 카보플라틴과 파크리탁셀이라는 화학항암제를 이렇게 투여하는 이런 간격이고요. 총 13주에 걸쳐서, 여기까지 보면은 뭐 플러스 12주라고 그랬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13주 정도에 걸쳐서 5번 정도, 이렇게 6번 또는 5번 정도 이렇게 투여를 하는데, 요게 요 밑에 걸려있는 게 요런 것들이 이제 오레고브맙을 같이 이제 4번 정도 이렇게 투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면역 능력, 그 자체적으로 면역 능력이 생겨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투약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환자 모집해서 스크리닝하고 그리고 수술하고 여기서 수술하고 그렇게 이제 투약을 하는 약 13주, 15주에 걸쳐서 그렇게 했더니 자 어떤 결과가 나왔냐? 자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중증 암 환자 있잖아요. 중증 암 환자. 중증 난소암 환자들에게는 그때는 여기 요 임상 이상에는 중증도 뭐 브라카 변이라고 그래서 뭐 유전적인 암이 생기는 그런 질환에 걸친 사람들까지 같이 다 임상을 했었는데 임상 3상에서 달라지는 거는 그 중증 환자하고 브라카 변이 환자들을 좀 뺐죠. 뺐어요. 그리고 그냥 경증과 중증으로 두 가지로 나눴어요. 아이고. 그 임상이 일반적으로 난소암이 1cm 미만이었을 때 1기 그럴 거예요. 자, 2기, 3기, 4기 뭐 이렇게 됩니다. 크기 따라 주로 나누는데 주로 1cm, 2cm 정도 뭐 5cm 미만 뭐 이 정도 크면 1기, 2기 해당할 거예요. 대부분 이 정도 하는데 3cm부터는 약간 좀 조금 많이 퍼져 있는 경우인데 요 3기에서도 뭐 A, B, C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서 자 4기는 이제 뭐냐면 전신에 전이 된 온몸에 암이 퍼진 상태를 4기라고 합니다. 전신에 전이. 먼저는 임상 2상에서는 여기 4기까지 다 여기까지 커버를 했죠. 자, 주로 이제 난소암 같은 경우는 거의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1기, 2기에서 찾아내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들이고요. 실제로 대부분은 어디냐면 여기 3기에서 4기 정도에 왔을 때 그때가 이제 자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병원에 찾아가 검사했더니 이제 암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로 이제 이번에는 여기 4기 환자들, 3기 말 4기 환자들, 요 환자들을 따로 묶어서 이게 이제 재발이 굉장히 빠르고 온몸에 퍼져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암덩어리가 엄청 많거든요. 그 점 같은 거, 깨알 같은 것들이 온몸에 퍼져 있어서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증식이 되고 분화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잠깐만요. 자, 요 정도 되는데, 요거 이제 저기, 코호트 2라고 그러죠.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죠? 코호트 2로 분리돼서 중증 환자들은 따로 임상을 하고, 여기 주로 3기예요. 2기까지도 별로 없어요. 요 환자들이 주로 이제, 또 이제 별도로, 그렇게 임상을 합니다. 네, 별도로 또 이렇게 임상을 하는데요. 자, 지금은 이제 관심은 여기는 뭐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갖기는 어려워요. 제가 처음부터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부분에 있을 때는 눈에 안 보이는 암덩어리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걸 수술로 다 꺼내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술로 이걸 다 제거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후가 그렇게 좋을 거라고 장담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이 임상 이상에서도 섞여 있었죠. 네, 이번에 이제 요렇게 요 코호트 1 여기에 이제 집중적인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임상 이상하고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시험을 했으니까 이쪽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는다. 여기 이 부분도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근데 어쨌든 이때는 전이가 좀 많이 이루어진 환자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치료했고 한 13주, 12주, 13주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투약을 했고요. 자, 그리고 결과를 봤더니
주로 이런 예리 나왔어요. 이게 파란 게 올해 고모밥을 투약을 했더니 자 보통 약 10개월 정도 되니까 요 정도 재발된 환자가 약한 뭐 요게 1이 재발이 안 된 거고요. 요게 0.8 즉 80%가 재발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20%가 재발이 됐다. 언제? 한 10개월 정도.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중간 분석을 어디에서 주로 하냐면 약 한 50% 정도 되는 여기 이제 플러스 표시가 돼 있잖아. 이거 회사에서 밝힌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 전체 인원. 여기에는 비처리군, 여기는 처리군. 그러니까 임상을 진행했던 약을 진짜 약 오래 고모밥을 먹었던 투약했던 환자들이 재발하는 비율이 이렇게 좀 비교적 완만하고 그리고 오래 고모밥을 투여 안 한 그냥 화학항암제만 투여한 그런 그룹에서는 둘 다 처음에는 그게 완만하게 처음에 언제 한 10개월까지는 대략 한 8개월 10개월까지는 큰 차이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큰 차이가 벗어나는 구간이 바로 50% 구간에서 그래서 임상 이상에서 자 얘를 기준으로 조금 볼게요. 자 주로 여기 50% 정도 되는 구간에서 개월수로 따지면 한 얼마 될까요? 한 13개월 이 정도 될 테고 아이고 야 이거 어떻게 없어지냐. 그렇죠. 요때가 조금 높은가요? 조금 낮게 써볼까요? 이 프로그램을 제가 많이 안 써봐서 정확하게 숫자를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대략 한 좀 높게 나왔네요. 이게 잡을 때가. 아하. 다시 지우고 새로 해야 되겠다. 지우는 것도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 이거.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자, 요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임상을 어디에서 했냐면 저기 중간 결과를 어디에서 집계를 했냐면 전체 인원이 요거 설명을 해볼까요? 여기서 대략 이렇게 주로 일반적으로 한 8개월, 9개월 기점으로 해서 처리 안 한 그러니까 위약을 투여한 사람들이 급격하게 이렇게 재발을 하기 시작하죠. 여기에는 뭐가 포함된 거예요? 말기암 환자들, 즉 사기 쪽에 있는 온몸에 전이 된 환자들의 그런 재발하는 그런 환자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재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8개월 정도 되면 집중적으로 재발했지. 임상 이상에서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래 고보면 어쨌든 꾸준히 재발을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고 재발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1을 기준으로 좀 보면요. 자, 요 정도로 이렇게 좀 길게 좀 써볼게요. 요 정도로. 큰 변동성 없이 이 정도로 이제 꾸준히 재발을 하고요. 자, 여기 이 환자들은 주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조금 이렇게 재발을 해요. 자, 요 기울기를 잘 보셔야 돼요. 초기에 환자들은 언제까지야? 대략 한 여기까지 급격하게 재발이 이루어진다. 저 기간을 잘 보셔야 돼요. 요 기간이 어디쯤인가? 요쯤 되겠지? 한 8개월, 7개월, 8개월. 이때가 언제예요? 중증 환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시기에. 중증 환자들이 포함된 게 한 8개월, 7개월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중증 환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걸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셔야죠. 중증 환자가 없는 거. 저는 코호트 1에만 관심이 있어요. 코호트 2는 장담할 수 없는 거니까. 중증 환자들 하는 거니까 그거는 임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 일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코호트 1에 대해서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거나 하나만 성공하면 무조건 임상이 성공이 되는 거니까. 주로 이 급격하게 되는 시점 8개월인데 중환자가 빠졌을 때는 급격하게 재발하는 기간이 많이 좀 길어지겠죠. 이렇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상당 부분 길어질 거예요. 이 정도는 최소한 12개월, 13개월 정도의 급격하게. 그러니까 이 커브가
여기서까지 완만해지다가 여기서 한 8개월, 9개월에서 꺾이는데 실제로는 이 커브가 잠깐만요. 검정색으로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무슨 색깔로 해볼까? 이 검정색? 예, 검정색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검정색으로 해서 사실은 이렇게 이게 원이라 그렇구나. 선으로 바뀌면 사실은 이렇게 여기에서 꺾이는 게 아니고 대략 어디서 꺾일지 모르지만 요 정도 선에서 꺾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요 정도 선에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꺾여 내려오겠죠. 대략 요 기울기대로 가면 요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요 정도까지는 꺾여 내려올 거다. 요 시점을 잘 보면 여기서는 바닥을 찍는 시점이 보통 한 30개월 즉 2년 반 정도 될 테고 여기에서 바닥 치는 시점은 대략 이 정도로 봐야 되겠죠. 이 정도로. 한 20개월 후반대, 사기를 빠지면 이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50% 정도가 되려면 여기가 50%인데 원래는 이 정도 시점에서 분석을 하는 게 맞겠죠. 이 정도 시점에서. 그래야 이 차이 50% 기준으로 했을 때 얘들과 이 차이만큼이 많이 벌어져야 차이만큼 많이 벌어져야 잠시만요. 돌아와서요. 요 차이만큼이 바로 P밸류거든요. P밸류는 바로 요 차이만큼이 P밸류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P밸류가 어떤 건지 기억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자.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50% 기준으로 중간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었고 자신 있으니까 사실은 요거보다 조금 더 당긴 전체적으로 한 45% 정도 그러니까 55%가 재발을 안 한 거예요. 남은 게 재발 안 한 거예요. 1이면 100 하나도 재발 안 한 거고 0.8이면 20%가 재발한 거고 0.6이면 40%가 재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 왔다는 얘기는 약 한 40% 전후가 이제 재발이 되면 그러니까 약효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니까 이 친구들이 좀 빨리빨리 해서 뭔가 좀 얻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요 기준으로 아마 중간 분석을 하겠다라고 프로토콜을 짠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발표된 건데 자, 이때는 중증이 포함된 부분이 있었고 자, 이거는 중증이 있든지 없든지 원만하죠. 완만하게 이렇게 재발을 하는데 이 부분을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급격하게 벌어지는 여기를 기준해서 중간 결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중증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꺾이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50%에 도달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 맞는 거예요? 에이 참. 잠깐만요. 제가 분석했을 때는 50%에 도달하는 시점은 여기니까 대략 한 요 정도 시점이 맞을 거예요. 요 정도 시점. 요 정도 시점. 20개월 전후. 18개월, 20개월 전후가 맞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요 정도 여기 진짜 18개월에서 20개월 정도 돼야 정상적으로 이들이 원하는 P밸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성급한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온몸에 전이된 사기 환자들이 재발을 많이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사기 환자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3기는 그렇게 전이가 빨리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 예를 조금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이 커브가 여기서 요만큼 늘어서 여기서 한 8개월, 7개월에서 급격하게 재발을 하는데 그전엔 재발률이 거의 비슷해요. 요 정도 가지고는 P밸류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8개월까지는 P밸류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 간격이 여기와 이게 이렇게 급격하게 벌어져요. 또 이만큼 벌어져야 P밸류가 아주 낮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냐면 중간 결과 발표를 안 했죠. 임상 이상에선 중간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약 이 정도
42개월 정도 되는 요 타이밍에서, 즉 50%가 되는 요 정도, 요 타이밍에서 임상 데이터를 이 친구들이 임상 이상에서 수집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벌어진 시점에서, 이렇게 벌어진 이 정도 타이밍에서. 근데 지금은 원래 요 정도라고 예상을 하면 요거랑 비슷하잖아요. P밸류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얘가 이만큼 늘어진단 말이에요. 이만큼 늘어져서 지금 현재는 한 요 정도 시점에서 했거든요. 요 정도 시점에서 해가 요 정도 간격 가지고는 P밸류가 제대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는 이 기획을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보통 못해도 지금 여기서 분석을 요게 했거든요. 요 정도 선에서 20개월에서 또는 30개월 이 정도 선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임상 이상 데이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너무 조급하게 중간 분석 시점을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만큼이 벌어져야 P밸류가 나오는데 지금 사실은 뭐 요만큼 벌어진 상태에서 P밸류를 잡은 거거든요. 요게 바로 뭐라고요? 중증 환자들이 한 30% 40%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중증 환자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파크리탁셀 카보플라핀 화학항암제가 중증이든 뭐 3기든 4기든 간에 효과를 나타내는 구간이 보통 전체적으로 한 8개월 정도 되는데, 중증을 빼버렸을 때는 효과를 나타내는 기간이 보통 12개월, 13개월까지 이렇게 늘어진다는 거예요. 약 한 4, 5개월이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12개월 선에서 정하는 게, 늘어지는 게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늘어지는 거예요? 급격하게 꺾이는 시점이 한 16개월, 17개월부터 급격하게 이렇게 전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16개월, 17에서. 이번에 얼마였냐? 코호트 1이 약 18개월 선, 평균 17개월 선, 16개월, 17개월의 중간 분석 데이터로 학업을 했어요. 16개월 정도의 데이터를 묶어놓고 거기에서 P밸류를 찾았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최고의 실수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약의 원리는 똑같아요. 임상 이상 데이터가 P밸류가 0.05나 P밸류가 0.04였다가 뭐 0.07이 나온다. 이런 거는 이해가 돼요. 시장에서 환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는데 0.0027이 P밸류가 0.0 뭐 예를 들어서 6 정도까지 나온다. 이게 몇 배 나오는 거예요? 뭐 20배 넘게 나오는 거잖아요. 20배. 이렇게 나오는 통계는 거의 없어요.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은 데이터에서 똑같은 시점에서 분석을 한다면 여기까지 나올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저는 이제 응용통계학도 공부를 했잖아요. 저는 경제학도 공부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또 제 방송통신대학에 옛날에는 그냥 직장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었는데 거기 응용통신대학에 편입해가지고 제가 학사학위를 또 얻었거든요. 근데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바람에 지금은 다른 과로 전과가 됐었는데 제가 1기 졸업할 때 딱 졸업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에서 임상을 했을 때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는 어디에 결함이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믿을 수 있을 만한 데이터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정상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단계죠. 나도 도저히 이거를 이해가 안 돼서 어디에 결함이 있는지를 계속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상태가 갑자기 재발이 많이 일어났거나 많이 안 일어났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자기들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그때가 97명이었잖아요. 임상 이상 환자 97명이고 이번에 중간 부석에서 들어갔던 환자들이 대략 한 코호트 2 기준으로 했을 때는 135명, 코호트 2 기준으로 135명 분석을 한 거고요. 코호트 1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정확하게 나한익 대표한테 물어봤는데 그때 직답을 좀 안 왔는데 내가 기사를 쭉 찾아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111명 임상 데이터를 분석했더라고요. 자,
자, 그럼 코호트 1만 보자고요. 코호트 2는 뭐 중증이 있으니까 쉽지 않다고 치고, 코호트 1이 이제 비슷하게 갔으니까, 111명의 자료, 여기는 97명의 자료. P밸류는요, N수가 많을수록 정확하거든요. 뭐가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 동전을 2번 던져서, 예를 들어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요? 50%잖아요. 또는 동전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란 말이에요. 근데 한 번 딱 던져서 확률을 찾으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앞면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뒷면이 나와요. 그러면 임상을 할 때마다 어떤 임상에서는 100%가 나오고 어떤 임상은 50%가 나와요. 독립적으로 임상을 한다면. 이런 것들은 신뢰할 만하지 않잖아요. 재수뛰기잖아요. 재수뛰기. 근데 예를 들어서 동전을 한 1000번 던지는 거예요. 1000번. 1000번 던지면 확률이 얼마 나올까요? 100%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앞면 나올 확률이 100%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 0.5, 즉 50%, 50.05%, 51%, 50%에 수렴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은 어땠어요? 이 인원이 한 300명 전부 다 하면 이 97명에 곱하기 3배 정도 되니까 P밸류에 여기에 임상 이상과 거의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뭐 비슷한 인원을 가지고 했고 비슷한 인원 중에서 중증 환자를 빼버렸으니까 어때요? P밸류가 신뢰하기가 어려운 애초에부터 그런 설계였어요. P밸류가 신뢰하기 어려운 설계였다고요. 그래서 임상 3상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임상 2상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확실성, 뭐 동질성 똑같이 나오는 숫자를 한 번 더 증명하는데 주사위를 5번 던지는지 말고 한 1000번 던져봐 이거거든요. 더 많은 환자를 상대로 해봐. 그게 임상 3상의 기본적인 취지거든요. 근데 지금 중간 결과는 바로 요 정도. 거의 동일한 수준의 조금 많은 수준을 가지고 임상을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상황이라면 비슷해질 텐데 즉 약 30개월 정도, 40개월 정도에서 다 임상이 끝나고 분석을 하면 P밸류가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분석을 했어요? 불과 뭐 기간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시점에서 P값을 찾았어요. 그때 당연히 P밸류가 신뢰성이 당연히 떨어지죠. 근데 떨어지는데 엄청 많이 떨어지냐? 이걸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엄청 많이 떨어지냐? 아니에요. 자,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 자료가 있어요. 요건 그렇다고 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주로 시점이 중증이 포함됐을 때는 8개월, 9개월에서부터 대규모로 재발을 하는데 중증을 빼버리면 이 정도 선에서 재발한다. 즉, 그래서 조사하는 시점이 50%라는 시점이 너무 성급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너무 성급했다. 자, 다른 말로 뭐예요? 앞으로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최종 데이터를 보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좀 긴 시간을 보면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거 일단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이거 코호트 2는 이제 좀 일단은 이거는 안 해본 거니까 코호트 1에 대해서만 일단 보자고요. 이게 확률이 95%, 97%만 이렇게 나오는 거였으니까. 자, 전체적으로 12주, 13주 정도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쭉 있고요. 이런 건 뭐 이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거 보시고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자료를 조금 더 볼게요. 자, 요런 부분을 증명하는 거를 조금 해보고요. 자, 봅시다. 제 논리를 좀 뒷받침할 만한 제가 자료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여기 언제냐면요. 자, 보시면 2023년도 3월 29일자거든요. 2023년도 3월 29일자에 들어가 보면 자, 임상 3상 중간분석 DSM-비서 무용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계속해서 평가를 받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번 정도, 2번 정도 하는 게 대부분인데 얘들은 너무 자신 있어서 계속 6개월에 한 번씩 받은 거예요. 즉 6개월에 한 번씩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린 평가를 받겠다. 그랬더니 4번까지 그러니까 24개월까지는 효과가 있다. 임상을 계속 진행해 라고 해서 지난 9월 달에
합격 통지를 계속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중간에 올라가기도 했던 거 그런 거거든요. 자, 근데 42개월 나왔다 그런 얘기는 42개월 정도의 최종 데이터를 봤다는 얘기죠. 투약한 지. 지금은 평균 한 19개월, 20개월 됩니다. 현재 전체적인 평균치를 봤을 때. 자, 여기 보세요. 만약 효과가 없는 것으로 DSMB에서 이번에 DSMB 얘기하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것으로 DSMB에서 임상 중단을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임상 중단 권고. 더 이상 임상하지 마. 중단 권고가 나오고요.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요게 중요한 거예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즉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게 뭐예요? P-value를 말하는 거거든요. 확보하기 위해서 유의해 보이지만 아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추적 관찰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땐 뭐 하라고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 하라고요? 추적 관찰해. 아리까리해. 이거 잘 모르겠어. 추적 관찰 계속해. 마지막으로 이미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P-value가 나왔어. 중간 분석에도. 그러면 야, 임상 그만하고 뭐라 그래? 허가 신청해, 니들. 허가 신청. 이게 바로 DSMB가 하는 거예요. DSMB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통계 전문가, 통계학을 잘 이렇게 예를 들어서 P-value를 찾아내는 그런 일,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친구 1명하고 의사 2명, 이렇게 3명이 DSMB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렇게까지 세밀하게까지 여기서 밝혀내지는 못해요. 이 친구들은 그냥 데이터 값을 주고 이게 통계적으로 유효해. P-value가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P-value를 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해석을 하는 거죠. 0.5 미만으로 나왔으면 오케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의사들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임상 그만해. 이거 효과 없어. 추적 관찰도 하지 마. 이거란 말이에요. 세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DSMB의 의견은 세 가지로 나온다. 첫 번째 효과 없으면 야, 임상 그만해. 끝. 추적 관찰 이거 필요 없어. 추적 관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그만해. 그냥 아무 효과도 없잖아. 때려쳐 이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리까리한 거예요. 중간 단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P-value가 안 나오네. 있을 것 같은데 P-value가 안 나와. 이럴 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추적 관찰을 계속 진행해. 야, 추적 관찰해. 그러면 임상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임상을 현재 또 환자를 계속 중간 분석을 해야 돼 했는데 환자가 아직 모집이 덜 됐어. 예를 들어 환자는 지금 80% 모집이 됐는데 중간 분석을 앞에서 50% 기준에서 했어. 그럼 20%는 이게 이제 DSMB가 해야 될 일인데 뭐냐? 야, 임상 요거 새로 환자를 모집하지는 마. 새로 모집하지 말고 멈춰놓고 스탑해놓고서 기존에 있는 임상 추적 관찰만 해. 주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받은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들은 어때요? 여러분 환자 모집은 언제 끝났어요? 환자 모집하고 투약까지 전부 끝난 상태야. 끝난 상태에서 신규 환자 모집을 해요, 안 해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 필요도 없고. 할 필요가 없어요. 투약이 다 끝났는데 뭔 환자 모집을 해. 그러니까 임상은 중단해 라고 말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추적 관찰해. 추적 관찰. 지금 추적 관찰 하라고 나왔잖아요. 추적 관찰 하라고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P-value가 아리까리하다 이거죠.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왜 P-value가 이렇게 나왔지? 의사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 전문가가 봤을 때는 P-value가 0.05 밑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0.05 밑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0.1이 나왔어. 이러면 아예 그만 다 추적 관찰해보고 다 필요 없어 이거. 이렇게 말하는데 요 근처 나온 거예요. 요 근처 0.07이나 0.06이나 이렇게 근처가 나온 거거든요. 아주 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적 관찰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때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요. 중증이 빠졌기 때문에 0.05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제가 또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제가 그냥 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전문가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제 상상한 거를, 제 그냥 개인적인 꿈꾼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는 가스라이팅 하는 거잖아요. 그건 올바른 길이 아니죠. 그거는 죄악이에요.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하는 게 팩트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 데이터를 보여줄 거예요. 더 보여드릴 거예요. 좀 지켜보세요. 최소한 나는 그 개 같은 인간들과 다르다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줘. 나도 손해가 납니다. 제 계좌 좀 보여드릴까요? 지금 현재 계좌를 좀 보면요. 저도 손실 구간에 있어요. 자, 저도 손실 구간에 있어요. 카나리아 바이오. 지금 실시간 계좌예요. 손실률이 5,300만 원 정도 되죠? 마이너스 52.86%예요. 제 계좌예요. 저도 손실 납니다. 뭐 저도 두렵고 무섭죠. 뭐 1억 원어치 정도 샀는데 잘못하면 잘못한 거 인정하면 됩니다. 저도 손해나면 제가 감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계좌 보신 것처럼 마이너스 52.86% 감내하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미래를 몰라요. 저도. 제가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 뭐라고 그랬어요? 10에서 20% 비중만 들어가라. 주식은 100% 신뢰하지 못한다. 예, 100% 신뢰 못합니다. 100% 신뢰 못해요. 앞으로 제가 미는 어떤 종목도 100% 장담은 못해요. 가능성이 높을 뿐이에요.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계좌 저한테 보여달라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한번 보여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더라고요. 끝이 없어. 수백 명, 제가 수천 명한테 보여주는데 계속 보여달라고 그래. 계속. 오늘, 내일, 실시간. 내가 네 종이냐? 여러분들도 사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으면 파는 거잖아요. 예, 저희 유료범 회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은 그냥 어쨌든 희망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지 100% 이게 성공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포기하기는 이르다. 왜? 예, 다음 팩트 또 보여드릴게요. 자, 뉴스 한번 보고 갑시다. 뉴스 한번 보고. 자, DSMB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보자고요. DSMB에서 그 회사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은데 너무 짧은 멘트예요. 너무 짧은 멘트라 저도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조금 더 길게, 최대한 길게 나온 뉴스를 좀 볼까? 너무너무 짧죠? 너무 짧아 이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짧겠네. 자, 보십시오. 카나리아 바이오는 16일 11시에 난소암 환자 대사 어쩌고 저쩌고 임상 무용성 평가에서 DSMB가 무용성 평가거든요. 임상 지속을 위한 P밸류를 달성하지 못해서 0.05 밑으로 못 갔다는 얘기죠.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받아서. 그러면 끝이야. 효과 없어. 근데 그 다음에 일이 참 재밌죠. 다만 DSMB는 면역항암제의 특성상 전체 생존 기간에서 유의미한 효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 쉽게 말해서 면역항암제면 다 그러면 유의미한 효과가 내니까 추적 관찰은 다 하라라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면역항암제도 중간 결과나 이런 데서 내용이 없으면 그냥 중단으로 끝이에요. 추적 관찰하라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권고했어요. 나닉 대표는 임상 이상 결과와 상반된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 저처럼 원인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 분석. 세우도록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DSMB는 말 그대로 권고예요. 권고. 권고는 따라도 그만, 안 따라도 그만이에요. 우리가 통계 중간에 봤더니 더 이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효과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이 그런데 그런 거예요. 계속 할지 말지는 네가 알아서 해 이거요. 네가 알아서 해.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P밸류는 안 나오는데 효과는 있을 것 같아. 지금 그런 거잖아요. 효과가 있어 보이는데 P밸류가 안 되네. 요거 애매하네. 이런 거거든요. 제 말이 맞습니까? 제 말이 맞으면 3번 눌러보세요. DSMB의 입장이 뭔가? 제 말이 맞으면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P밸류가 안 나오네.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뭐라고 그래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임상을 중단하라는 얘기를
원래는 안 하는 거죠. 왜? 그동안 4차례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임상을 계속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피밸류는 못 봤죠. 피밸류는 없었단 말이에요.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4번이나 6개월에 한 번씩 4번 나온 것도 대단한 숫자예요. 4번이나 임상을 계속해 괜찮아 계속해 그랬는데 이번에 중간 분석 데이터에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피밸류는 안 나오네 이건 나도 모르겠네 이거거든요. 이건 나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다 하지마. 야 추적 관찰도 하지마 하시기엔 이거는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피밸류가 안 나왔는데 임상을 계속해라고 말하면 자기의 뭐라고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할 일. 그래, 그 사람들은 피밸류만 보는 거예요. 피밸류만.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FDA 위원 막 10명, 20명의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의사 2명, 통계 전문가, 전산 돌리는 통계 3명이 그냥 그거 하는 거야. 피밸류는 통계 전문가가 뽑아서 숫자를 주면 의사 2명이 그걸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야, 이거 뭐지? 그래, 이거 뭐지? 얘들도 나처럼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임상 이상 데이터에서는 그 중증 환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잘 모르는데 브라카 변이라는 게 있어요. 브라카 변이. 요거는 또 재발이 좀 잘 안 돼요. 이번에 브라카 변이라고 그래서 유전적으로 왜 난소암이 생기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브라카 변이 환자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저기 누가 하냐면 툼 레이더에 보면은 그 가슴 큰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말씀 좀 맞춰. 나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네. 안젤리나 졸리 있잖아. 안젤리나 졸리. 안젤리나 졸리가 그 브라카 변이가 있어가지고 유방암이 잘 생긴다 그래서 가슴을 잘라버렸잖아요. 확률이 50%가 넘는데요. 브라카 변이 환자, 유전적으로 브라카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다른 약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 약이 있는데 난소암에서 그 약을 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번에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위약군에서도 먼저는 포함돼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그 관련된 약이 있어요. 근데 그걸 쓰기 때문에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상이 재발이 잘 되는 환자들이 이번에 다 빠졌단 말이에요. 브라카 변이도 빠지고 또 누구도 빠졌어요? 중증 환자 사기도 빠져버렸어. 아까 말한 그 임상 이상 데이터가 그 브라카 변이하고 또 뭐가 있어요? 브라카 변이하고 사기 환자들을 다 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50%가 재발하는 기간이 엄청 길어진 거라고 이게. 근데 얘들은 아주 짧게 들어갔다고. 임상 이상 데이터 기준으로. 그게 최고의 미스예요. 최고의 미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보여주는데 믿고 신뢰할 만한 차이는 못 보여준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저도 통계학을 전공했으니까 똑같은 임상을 가지고 하는데 그 피밸류가 막 20배씩 차이 나고 30배씩 차이 날 수가 없어. 근본적으로. 그래서 아까 그 나은익 대표도 그 사람도 애널리스트 전문가지 통계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2번인가 만나봤는데 회사를 찾아가서 2번이나 만나봤어요. 제 얼굴 기억해요 이제. 그렇다고 뭐 내부 정보를 받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꼴이지. 내부 정보를 제가 받았으면 벌써 팔고 도망갔지 이러고 있겠어요? 가장 일반적으로 주주를 상대하는 선에서 제가 궁금한 거 질문하고 대답을 들었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세밀한 거 몰랐어요. 그냥 중증이 빠졌다 정도만 알고 있었지. 브라카 빠졌다는 정도가 있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세밀하게 접근한 적이 없고 나도 접근한 적이 없고 나은익 대표도 접근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요새 이제 어제 나오고 나서부터 그 고민을 계속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정윤 교수 제가 많이 이야기했었잖아요. 아이고. 이정윤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드닥터죠? 이번에 임상을 주도하는 헤드닥터예요. 헤드닥터. 여기 보시면 자 봐봐요. 자 일반적으로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 보면 KBS에서 생로병사라는 비밀 즉 난소암 특집으로 그냥 이렇게 촬영한 촬영본이에요. 촬영본인데 자 보시면 자 유방암에서는 5년 동안 살 확률이 93%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자궁경부암은 80%가 5년을 사는데 난소암은 65% 정도밖에 못 살아요. 사기는 더 빨리 죽어버리죠. 사기 환자들은 더 빨리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근데 계속 볼게요. 실제로 난소암 환자들은 3기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 자 3기가 67%,
환자는 3기에 발견되고 4기는 15% 환자들이 발견되죠. 1기기는 거의 없어요. 윤자은 씨는 지금 세포 독성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를 병행하는 임상시험에 희망을 걸고 있다. 장마비와 항암제 난소암의 특성상 타과의 협진은 필수적이다. 네, 이명철인데요. 유경 선생님 계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바리 캔서 디버킹을 하고 있는데요. 그 렉툼 쪽에 저희가 밑에 쪽에는 벗겨냈고 히스테렉토미 하면서 어퍼 쪽에 조금 인베이전이 있는 것 같은데 스트라이핑이 될지 리섹션을 해야 될지 좀 와서 좀 봐주셨으면. 재발률이 높다는 점이다. 자,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재발이 얼마만큼 돼요? 난소암은 50에서 8%가 재발합니다. 거의 대부분 재발하는 거예요. 수술을 하든 항암제를 쓰든 뭐라든 재발합니다. 자, 좀 보세요. 다음에 봐야 될 거 보세요. 시작할 때는 한 4,300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한 590까지 떨어져서 일단 반응이 있는 걸로 좀 판단하고 있고. 하이팩 시술을 받은 그룹이 시술을 받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생존 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자, 여기도 보시면요. 자, 요거는 치료법이 조금 다른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진행성 난소암 하이팩 시술, 이건 뱃속에다 이제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기능을 전선 같은 거 집어넣어 가지고 막 액체를 집어넣고 뭐 그러는 건데, 자, 보시면 추적 검사 기간 보세요. 1년 12개월 14개월에는 여기도 거의 생존율은 다 똑같아요. 재발을 해도 안 죽어요. 그리고 주로 사망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주로 여기 보시면 하이팩 시술을 하면 주로 4년 정도 되면 여기서부터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사망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시점이 언제부터예요? 약 한 2년 정도 돼야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죽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100명이면 20명 정도가 죽는 데까지가 얼마나 걸려요? 2년 반, 3년 정도 걸리는 거죠. 난소암이. 자, 그리고 절반이 죽으려면 최소한 4년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PFS, 즉 재발 시점, 무진행 생존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보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나온 통계치예요, 통계치. 연이에요. 이거 월이 아니고 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발했었든 어쨌든 한 1년 반 정도는 거의 안 죽고, 뭐 아주 극소수가 죽고 한 10% 죽는 시점이 한 2년이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자, 요건 요 정도만 보세요. 그러니까 하이팩 시술을 하든 그 시술을 안 하든 간에 초기에 한 2년까지는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 피밸류를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피밸류를 찾기 시작하는 거는 4년 정도 시점이 돼야, 사망 기준으로, OS 기준으로 했을 때, 오버 서바이벌이라고 그러죠. 자, 한 4년 됐을 때 이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진행 생존 기간 한 2년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한 2년 정도, 평균적으로 한 2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또 더 중요한 자료가 요 뒤에 있어요. 요겁니다. 자, 요거 보세요. 기간보다 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점점 재발할 때까지 기간이 짧게 된다는. 자, 재발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PFS를 말하는 거예요. 재발하는 시점, 즉 PFS, 무진행 생존 기간. 무진행 생존 기간. 자, 무진행 생존 기간이 18.2개월이에요. 자, 무슨 말이에요? 평균치, 재발하는 사람들의 평균치가 몇 개월이에요? 18.2개월이란 말이에요. 18.2개월. 즉 50%에 도달하는 시점이 일방적으로 18.2개월이었는데, 제가 저기 보여드릴게요. 아까 거기는 몇 개월이었다고 했어요? 임상 이상에서 카나리아 바이오가 했던 임상 이상은 몇 개월이에요? 평균 재발 시점이 18.2개월이었는데 그 데이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몇 개월로 잡았어요, 여기? 12.2개월. 12.2개월. 잘못됐잖아, 이게. 왜 12.2개월이 나온 거예요? 브라카변이도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 사기 환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평균적인 PFS 기간보다는 짧게 나왔던 거예요. 이게 임상 이상에서. 이게 너무 짧게 나온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약간의, 그러니까 임상 이상 데이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뭐 중증 환자들을 많이 넣었을 수도 있겠죠. 비율을 따라서. 그래서 이게 너무 짧게 나온 거예요. 너무 짧게. 물론 여기도 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같은 영향을 받아요. 이 수치가 30%나 많이 들어간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얘를 18개월 기준으로 19개월 기준으로 봤어야 돼요. 사실은 브라카 변이하고 또 하나는 중증 환자 4기를 빼면 실증으로 PFS 이게 12개월이 아니라 20개월이 넘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럼 다른 말로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이게 비슷하게 이만큼 간다는 얘기잖아요. 요 기간, 요 비슷하게 같은 요 기간 있잖아요. 요 구간이 8개월, 9개월인데 얘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상당히 이만큼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이 구간, P밸류가 표시가 안 되는 P밸류를 구하기 힘든 구간이 15개월, 16개월, 길게는 20개월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약간의 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P밸류가 미묘한 거죠. 미묘한 거. 0.78 정도 돼도 P밸류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누구나 먹었을 때 효과가 날 만큼 강력한 효능이 있다고 말할 때는 0.05 미만으로 내려왔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그래 그건 먹으면 거의 효과가 있네 라고 생각하고서 약으로 허가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P밸류를 얻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요 정도 가야 되는 거예요. 20에서 30개월. 30개월 가면 거의 확실시 되고 20개월만 돼도 다소 불안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12.2개월로 잡은 것 자체가 잘못이었어요, 이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중간 결과 분석하겠다는 기간을 잡은 것도 잘못이에요. 좀 더 보수적으로 넉넉하게 잡았어야 해요, 넉넉하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이 커브가, 이 직선이 초기에는 거의 재발을 안 한단 말이에요. 위약군도, 즉 표준 치료를 받은 위약군도 여기 보시면 중증 환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요 정도. 중증 환자가 포함됐을 때 재발이 빨리 나는 환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요런 커브가 나온 거지, 중증 환자를 빼버리면 이 정도 선에서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꺾인단 말이에요.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재발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이 정도 선에서. 요 정도 각도. 기울기가 같은 각도랑 가볼게요. 자, 요 기울기가 이 정도 같은 각도로 이렇게 가보면 요 정도 된다. 이렇게 쳐보면. 요 정도 각도로 보면. 자, 그럼 여기 시점이 얼마예요? 극도로 재발이 많이 나오는, 끝나는 부분, 커브가 다시 완만해지는 시점이 24개월, 5개월 정도 되면, 그래, 최소한 20개월은 돼야 P밸류가 그렇게 0.0027 같은 경우 우리가 원하는 수치에 가까운 수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평균 20개월이 넘어가야, 3개월, 4개월 돼야. 지금 코호트 1이 얼마 됐을까요? 내가 나한익 대표한테 물어봤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12월, 언제냐면 봅시다. 12월 9일인가요? 그때 제가 눈이 온 다음날 천안에서 임시주총이 있어가지고, 주주니까 당연히 참석할 수 있죠. 임시주총 가가지고 나한익 대표를 만나서 제가 몇 개월 정도 됐냐, 코호트 1이 현재 평균적으로 몇 개월 동안 투약 기간이 진행이 됐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때가 18개월이라고 했어요. 18개월. 그러니까 중간 분석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16개월 정도 되는, 16개월 시점에서 중간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잘 나오기가 어려운 시기였단 말이에요. 데이터 정제 작업하고 데이터를 락업하는 시점이 16개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밸류가 잘 나오기 어려운 구간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임상을 새로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DSMB는 권고예요. 권고. 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야, P밸류가 잘 안 나오는데, 야, 그 P밸류는 잘 안 나오니까 신규 환자는 투약은 그만하고, 있는 환자들이 과연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나중에 생각해. 일단은 스탑하고서 봐. 근데 얘들은 어때요? 얘들도, DSMB도 말하기 편한 게 뭐냐면, 지들이 3개월 전에 계속 임상하라며, 효과 있다며. 3개월 전에. 근데 3개월 만에 중간 데이터 가지고 그래. P밸류가 안 나오잖아. 그 전까지는 계속 효과가 있는 게 나왔는데 P밸류가 안 나오네. 자, 그러면 신규 환자 투약하지 말고 추적 관찰해서 자료를 계속 봐봐. 재발하는지 언제 하는지 계속 체크해.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걔들 걸 받아들이면 뭐 하는 거예요? 신규 환자 투약하지 말고 추적 관찰만 하라는 건데 신규 환자 투약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다 투약 끝났는데 뭐. 다 끝났는데 뭔 투약을 해. 그러니까 지켜보고 계속 임상하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임상을 계속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악재가 아니라고요, 이게. 그냥 기다리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앞으로 지금 12월이니까 1월 됐죠? 19개월. 평균 19개월. 앞으로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되면 P밸류가 나올 것 같아요. 6개월, 7개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사람들이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여기서 효과가 좋으면 바로 허가를 내려고 했었던 거예요. 임상 이상 데이터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한 거죠. P밸류가 어마어마하게 좋으니까 조금 빨리 해도 문제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간 건데 요런 변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알게 됐으니까 뭐라고 그러면 돼요.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계획은 뭐냐면 프로토콜 계획은 추적 관찰을 최종 데이터를 만드는 시점을 어디로 봤냐면 약 62% 전체 지금 코호트 1 환자가 얼마냐면 전체 인원이 372명이에요. 372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했어요. 여기에서 얘들이 장초의 계획은 약 코호트 1에서는 30%의 환자가 재발을 했을 때 이럴 때 중간 분석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30% 환자니까 거의 뭐 이렇게 50%도 아니야. 코호트 1은. 건강한 환자니까 면역 능력이 더 좋아지니까 더 빨리 하자 그래가지고 얘는 여기는 아까 코호트 2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 환자가 재발을 했을 때 했냐면 50% 환자였을 때 재발했을 때 중간 분석 들어가는 거예요. 야 50% 되면 우리 딱 출발하자. 자 중간 분석 들어가자라고 계획을 해서 들어간 거고 실제로 50% 안 가고 한 55% 정도에 갔어요. 55%에서 한 60% 정도. 55% 정도가 맞을 거예요. 왜 55%냐면 전체 환자가 232명인데 여기에서 얼마가 들어갔냐면 116명. 116명에서 중간 분석 들어가기로 했었어요. 116명. 50% 되죠? 근데 실제로는 얼마에 들어갔냐면 나은익 대표가 말해줄 때는 135명에 들어갔대요. 135명. 그러니까 몇 퍼센트예요? 한 10명, 20명 정도 늘어났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50, 한 6%, 7% 요때 약간 늦춰서 마지막 날짜가 다가오니까 조금 늦춰서 가자. 야, 한두 달 참는다고 뭐가 잘못될 거 없잖냐? 그래가지고 56%때 재발했을 때 두 개, 위약군, 대조군, 투약군, 대조군 같이 합쳐서 전체 환자가 56%가 재발했을 때 우리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코호트 1은 여기서 이거가 잘 되면 이걸 허가 받으려고 했었죠. 근데 이건 좀 급하게 서둘렀어요. 환자들도 재발 많이 하니까. 코호트 1 같은 경우는 30%만 나오면 우리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 것 같아요. 30%. 이건 100% 모르겠어요. 이번에 발표된 게 코호트 1, 2를 따로따로 한 건지 같이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코호트 1 같은 경우는 30% 재발하면 하자. 그래서 372명인데 30%는 몇 명이에요? 30%는 잠깐만요. 112명. 112명이 재발하면 양쪽 누가 재발했는지 몰라요. 근데 전체 재발한 환자들 봤었을 때 112명이 재발하면 우리 중간 분석하자. 그렇게 돼가지고 내가 보기가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임상을 멈추라고 말했던 거는 양쪽을 다 포함했을 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코호트 1, 2를 포괄해서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112명일 때 이게 너무 빠른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그 대표가 112명이면 거의 재발을 안 하는 수준에서 코호트 1은 중증 다 빠졌다고 그랬어요. 브라카도 빠지고. 그러니까 재발 안 하는 시점, 두 개가 거의 붙어 있는 시점에서 진행이 된 것 같죠. 18개월이었어요. 그때가 요 시점은 16개월이었어요. 16개월. 그래서 이번에 P밸류가 제대로 안 나온 거예요. 효과는 있다고 나오는데 16개월. 요 정도 여기잖아요. 여기. 중증이 빠졌으니까 이만큼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때요? 똑같아.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이게 가짜약, 위약군과 여기는 오레고무밥 먹은 환자. 여기는 항상 일정하게 기울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여기는 급격하게 재발하는 시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에는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막 시작이 된 단계인데 미리 한 거죠. 미리.
중증 환자가 여기는 포함됐기 때문에 12.2개월, 정상적인 거는 18개월, 18.2개월 정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중증을 빼버리면은 더 좀 늘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8개월, 19개월 정도 됐으니까 한 30개월 정도에 보면, 여기까지 보면 내가 보기에는 P-밸류가 나올 것 같아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30개월 정도, 빠르면 25개월 정도 되겠죠. 25개월, 넉 잡고 30개월 정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믿을 만한 P-밸류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올 연말 정도 되겠죠? 원래 올 연말 정도에 코호트 1 임상을 종료하려고 했었어요. 올 연말 정도 되면 뭐 한 70% 환자들이 아마 재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의 30개월 가까이 되니까. 애초에 나한익 대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코호트 1 임상 종료가 언제쯤 될까요? 물어보니까 주총에서 물어본 거예요. 주총에 가서. 그랬더니 앞으로도 한 12개월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때 가면 이제 여러 가지 변수까지 다 끝난다는 거지. 자기들이 봤을 때 자, 30개월 이 정도면 보세요. 이 커브가 완만해지는 시점이거든요. 완만. 더 이상은 이제 재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재발할 사람 다 하고 그런 요 정도 시점. 그러니까 보시면 30%대 요 정도 구간. 여기서 보면 P-밸류도 많이 차이 나겠죠, 이 당시에는. 그래서 확실한 P-밸류를 얻고서 허가 신청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어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으면 5번 한번 눌러보세요. 제 생각이 맞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통계학을 전공했잖아요. 경제학이 전공이고 정상적인 4년제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했고 방송통신대학에서는 제가 응용통계학을 전공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그냥 부수적으로 했었는데 거기서 배운 통계학은 이렇습니다. P-밸류가 20배 정도가 똑같은 데이터 비슷한 환경에서 실험을 했는데 20배 차이 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지 제가 계속 찾아보니까 이런 중간에 변수가 바뀐 거예요. 변수가 바뀌었어요. 그럼 이걸 감안해서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 12.2개월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어떻게 12.2개월이냐. 12.2개월이잖아요. 이게 너무 짧게 나왔잖아. 여기서부터 의심을 하는 거죠. 저도. 왜 12.2개월이 나왔을까? 그리고 이 기준으로 왜 전부 다 중간 통계를 내려고 생각을 했을까? 평균이 12.2개월이니까 뭐 16개월 선에서 그 정도 선에서 데이터 락업을 걸고 간 거예요. 4개월 차이를 주고. 이거 이상하다라는 걸 제가 찾아낸 게 바로 이거거든요. 왜 이게 이상해? 그랬더니 아까 봤던 내용 중에서 유튜브에서 또 제가 맨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유튜브에서 이 영상도 계속 복기를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에는 18.2개월이네? 평균 재발기간이 18.2개월인데 임상 이상에서는 왜 12개월이야? 6개월이나 차이잖아.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임상 프로토콜을 다 해보고 다 복기를 해보니까 중증과 불악화 변이를 뺐단 말이에요. 임상 이상에서는 들어갔었는데 그걸 다 빼버렸어요. 조건이 바뀐 거예요, 조건이. 3K니 그건 나도 몰라요. 주식은 귀신도 몰라요. 자, 이해되셨죠? 주가를 제가 알면은 여기서 방송이나 하고 있겠습니까? 주가 날짜는 몰라요. 감사보고서는 통과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감사보고서 통과하기 위해서 12월 달에 엄청나게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카나리아 바이오엠 배주주도 안 팔았어요. 55% 그냥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전환 거의 800억, 900억이 현금이 들어왔어요. 4분기에 800억, 900억 정도가 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사보고서 통과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 정도만 되더라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연말 정도에 가서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아까처럼 중간 결과는 모르지만 뭘 알 수 있냐면 전체적으로 재발률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FDA에서 허락해 준 거예요. 전체 재발률. 이건 알 수 있어요. A그룹, 투약군, 위약군, 가짜 두 군데 따로따로 재발률은 몰라요. 이거는 P-밸류를 바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지만 이 두 개 합친 거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토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나은익 대표도 야, 잘 되고 있다, 성공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죠. 전체 재발률이 뭐디? 임상 이상의 재발률, 임상 이상 재발률하고 비교했을 때 야, 이게 전체가 재발률이 낮으네. 야, 우리 약 먹어서 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중증이 빠졌고 여기 위약분에서 중증이 빠졌고 브라카 변이가 빠졌고 이 두 가지가 빠진 부분이 가만히 돼서 들어갔으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를 알았어야 되는 거죠. 자, 임상자금은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현금이 한 700억, 800억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분기당 42억, 129억, 마이너스 9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제 들어갈수록 점점 적게 들어가죠. 물론 여기서 또 더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 올 연말까지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 뭐 유상증자 뭐 이런 거 안 해도 연말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더 사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더 사지 마세요. 그냥 있는 것만 보유하세요. 있는 것만 보유하고 무리하게 여기에 계속 몰빵하면 안 돼요. 주식은 몰라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 말이 100% 맞냐라고 하나님이 내게 물어봐요. 너 그거 확신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확신 못해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는 저만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은익 대표도 이제나 인식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겨우 인식했을 수도 있다고요. 저만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제가 어제도 밤에서부터 유튜브 영상도 다 보고 여기저기 카페 다 봤어요. 근데 다 똑같은 소리예요. 그냥 중단 나왔으니까 이거는 끝났다. 다 하는 얘기 다 그거죠. 왜냐하면 지식의 폭이 거기밖에 안 돼요. 지식의 깊이가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남은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손실이 많이 난 상태에서 이거 몇 분 챙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대값이 좋잖아요. 기대값이 높잖아요. 현재 자금은 줄어들어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제 논리가 맞다면 맞을 수도 있지만 맞다면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예, 그겁니다. 절대 더 사지 마세요. 야, 홍순택이 말한 게 그냥 맞으니까 그 말이 맞아. 야,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 야, 그러니까 딴 거 팔아가지고 더 사, 더. 그래가지고 야, 초대박을 내자. 이러면 안 돼요. 제 생각이 지금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야,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보유하려면 뭔가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논리가 맞든 틀리든 뭔가 믿을 만한 무언가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리하게 여기서 손절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살까? 아니요. 더 사는 건 모르겠어요. 제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저 임상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애초부터 여러분들에게 10에서 20% 범위 내에서만 하라. 주식에 목숨을 걸면 목숨을 잃는다라고 수없이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모르고 감안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얼마나 있을지 몰라요. 이해되셨죠? 자, 충분히 이해되셨으면 3번 눌러보세요. 연말 정도 되면은 안정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위치에 가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죠. 연말 정도 되면 안정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추정을 해보는 경우고요. 제일 빠르게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회사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듯이 회사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분석을 해서 뉴스로 내주면 시장은 급격하게 돌아설 겁니다. 그 뉴스가 안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저도 섣부르게 뭐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추매는 하지 마세요. 추매는 하지 마세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작년에 있었던 에피소드인데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매지온에서 제가 큰 수익을 냈잖아요. 우리 유료방 회원님들이 매지온에서 큰 수익을 냈어요. 매지온에서 큰 수익을 냈었는데 이 차트를 조금 볼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여기 13,000원, 4,000원에서 집중적으로 주식을 샀거든요. 그 전에 히스토리는 뭐냐면 FDA에서 계속해서 미팅을 하는데 임상은 P밸류가 여기 안 나왔어요. P밸류가 0.9가 나왔어요. P밸류가 0.9가 나왔는데 이게 허가를 내줄 것처럼 계속해서 이 회사하고 접촉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P밸류가 0.5가 안 나오면 무조건 허가를 안 해줘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폰탄 수술 환자, 폰탄 환자들이 슈퍼폰탄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뭐냐면 우리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요. 심장이 이렇게 반으로 막혀 있고 또 여기 나와 있어요. 좌심방, 이게 우심방인지 좌심방 모르겠다. 좌심방, 좌심실.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심실, 여기 심방, 여기는 방이야 방. 심장의 방, 심방. 여기는 심실.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도 역시 심방, 심실.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몸을 돌아서 피가 이렇게 돌아와서 좌심실인가 우심실인가 환자 기준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들어와가지고 자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기로 내려와서 여기서 이게 펌프야. 여기는 펌프예요. 펌프에서 꽉 짜면 여기 혈관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폐로 가. 폐 가지고 그리고 간으로 폐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노폐물을 다 폐에 걸려주고 산소화하고 뭐 이런 거 간에서 영양분을 다시 가지고 와서 일로 들어와. 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이 심실로 내려와서 여기서 또 혈관 연결돼 꽉 짜주면 온몸으로 도는 거죠. 이렇게 온몸으로 돌아가지고 다시 일로 돌아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피가 우심실에서 돌아와서 온몸을 거쳐 돌아와가지고 좌심실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좀 봐야 되겠어요. 여기서 피를 꽉 짜주면 이렇게 폐를 돌아서 일로 들어오는 거죠. 경로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요. 얘 펌프가 한번 짜면 온몸으로 돌아서 피가 일로 돌아와서 이 심실에 들어와서 여기서 한 번 또 펌프를 꽉 짜주면 폐에 들어가서 걸러가지고 다시 오른쪽으로 오는 거죠. 돌아서 이렇게 와요. 근데 펌탄 환자가 뭐냐면 이 중간에 펌프가 왼쪽과 오른쪽 좌심실, 우심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막이 없이 하나의 모타로 결정이 된 거예요. 하나로 모타로. 펌프가 여기 있어.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 그럼 여기서 구멍이 나가는 혈관이 이쪽 폐로 가는 것도 있고 온몸으로 가는 거 있단 말이야. 펌프를 빵 하면은 반은 폐로 가고 반은 온몸으로 가는 거야. 그럼 피가 돌고 돌아와서 여기 다시 들어오면 여기 섞여가지고 또 빵 짜면 온몸으로 나가고 폐로 간단 말이에요. 이 더러운 피가 여기서 걸러져서 들어와야 되는데 모타가 하나다 보니까 방이 하나로밖에 안 돼 있으니까 더러운 피가 몸에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절반은 다시 돌아가고 절반은 걸러지고.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이런 기형 환자들이 2살 안에 다 죽어. 2살 안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 못해. 폐에서 걸러주고 들어와야 되는데 썩은 피가 도로 들어가니까 2살 되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 의사들이 뭐를 해요? 온몸에 돌아온 피를 일로 집어넣지 않고 이 혈관을 바로 폐하고 연결하는 거야. 폐정맥하고 폐동맥하고 바로 일로 연결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들어가서 돌아 나온 피를 빵 쏴주면 이 폐로 안 가고 여기 혈관을 끊어버렸으니까 일로 돌아서 온몸을 돌아서 여기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라고. 여기까지 설명할까요? 의학이 어려워요. 이 수술을 하는 걸 폰탄 수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일로 못 돌아가고 잘라가지고 일로 연결해 주는 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때요? 펌프가 한번 빵 쏘면 요만큼만 돌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다 돌아오니까 심장이 계속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사람들이 다 심장 무리뿐만 아니고 고혈압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켜서 30세에서 40세에 다 죽어요. 운동도 잘 못하고. 근데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수술하면 운동 능력이 대폭 떨어지는데 한 70%에서 80% 운동 능력, 80% 유지하는 사람들을 슈퍼폰탄이라고 하죠. 슈퍼폰탄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끝! 더 얘기하면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난 이걸 알았고 그리고 FDA에서 슈퍼폰탄이 있다는 인정을 해가지고 재임상을 다시 해. 임상 다시 해. 그러면 우리가 허가 안 해줄게. 그러니까 사장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 돈도 없어. 임상 안 해.
뭐라 그래요? 아, 그냥 우리 문 닫을래. 돈 없어서 임상 못해. 그냥 우리 다 그냥 문 닫고 말을래. 그러니까 FDA가 뭐라고? 그러면 안 돼. 큰일 났어. 왜 큰일 나? 이 약을 개발하고 있는 약이 전 세계에서 니들밖에 없어. 니들이 약을 개발 안 하면 이 폰탄 수술 받은 폰탄 환자들이 다 죽어. 그러니까 그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환우회가 있잖아. 미국의 환우회. 환우회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야, FDA 니들이 이거 슈퍼폰탄 인정 안 하는 바람에 우리 자식들이 지금 다 죽어. 니들 뭐 하는 거냐, 니들. 우리 다 죽일 거야. 막 그러니까 언론에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FDA가 겁이 난 거죠. 야, 계속 해. 야, 제발 좀 해. 그때 안 해. 난 못해. 돈이 어디 있냐요. 야, 니들이 하라고 그래. 여태까지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또 하라고 그러냐? 돈 있어야지. 야, 니가 돈 내. 그럼 니가 돈 내. 가는데 돈 단 1,000억 들어. 니가 돈 내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P밸류를 얼마로 해줄까? 0.1. 이것만 밑으로만 나오면 내가 허락을 해줄게. 이걸 아예 공인을 해줬어. 0.1 미만. 그러면 슈퍼폰탄 섞여 있는 게 얼마였었는데 0.09가 나왔었거든. 야, 그러니까 니들 슈퍼폰탄 빼. 야, 그거 운동 능력이 좋은 애들은 빼고 해. 그래도 우리가 0.1만 나오면 우리가 약 허가해줄게. 그래서 지금 매주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나는 이해하고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막 박살 날 때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박살 날 때 기다려서 임상이 시작하는 시점에 대해서 여기서 주식을 왕창 샀단 말이에요. 13,000원, 14,000원 여기서 주식을 왕창 샀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가격이 여기로 돼 있는데 더 있죠? 어디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와 있는 거라고. 4만 원 근처까지 와 있는 거라고. 이래서 수익이 많이 났죠. 결국엔 뭐예요? 야, 그냥 임상에서 허가 실패했으니까 그걸 왜 쳐다봐? 사람들 안 쳐다봐요. 근데 회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찾아가서도 만나보고 그 유튜브에서 실시간 AI 하는 것도 다 들어보고 그들의 논리를 다 확인하고 미국의 반응을 전부 다 확인하고 그랬더니 회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었다고. 그래서 다 포기하고 나왔을 때 우리는 제가 회원님들하고 같이 여기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던 거고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난 거고 일부를 팔아가지고 다른 주식에 투자도 했던 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가 걸려있는 것에서 여러분 대박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어제 다 봤어요. 그랬더니 다 하는 얘기가 뭐야? 야, 임상 중단 권고했어. 그거 다 끝난 거야. 팔아. 야, 희망을 갖지 마. 희망을 가지면 너 죽어. 모든 방송이 다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혹시 내가 모르는 거를 저들이 알고 있을까? 누가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유튜브를 제가 다 보고 사이트도 다 주식 동호회 사이트 다 봤어요. 그때 다 끝났다는 거야. 다 끝났다. 당연히 걔들 보기엔 끝났죠. 매도 잔량이 뭐 어제도 1,500만 주 오는 데는 1,500만 주인데 더 사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막 하한가로 막 빵빵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사면 안 돼요. 지켜봐야죠. 지켜보고 바닥 짚고 돌아오는데 아니면 급격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회사에서 보도자료를 냈을 때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섣불리 사지 마시고. 이해되셨죠? 자, 이해되신 분 2번 눌러봐요. 2번. 네, 그러니까 앞으로 된다고 제가 장담은 못해요. 된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 끝까지 추적 관찰을 해서 유료방 회원님들하고 저하고 여기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회사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로 지금 더 사지 마세요. 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비중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처음 비중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